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복합 쇼핑몰 추진, 정일성 기념사업 논란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에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광주광역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안을 두고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경론 끝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부시장님, 일단 심의를 다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심의를 하게 된 배경, 원인, 이유 뭐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빨리 어떤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만 1조 원이 넘는 큰 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해야 될 지점도 많이 있고 또 주위에 연결되는 관련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꼭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만은 보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크게 보면 지난 3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7가지 항목으로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상 어떠한 부분들을 준수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치유를 이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세계가 이제 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견 냈던 것은 좀 치유가 됐으니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합시다. 이제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셋백 도로라고 하는 이제 이 논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신세계 확장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금호월드와 연결되는 소위 60번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로 남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획정 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건물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 부분을 기부 채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신세계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심의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방금 부시장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저런 더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재심의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받으실 거고 뭐 이제 본인 생각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부시장께서 좀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의 확장 이전은 아주 잘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확장 이전의 속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 11월에 신세계가 광주시에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을 신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의 브레이크도 없이 했으면 약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광주 도심 한복판인 광천동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해서 이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 수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부시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재심의 과정에서도 결국은 법적으로 일정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신세계백화점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이 뭐 늦지 않은 기간 안에 그걸 잘 보완해서 다시 시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 일단 뭐 행정적인 부분이야 이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고 뭐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 소상공인 상생 방안 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신세계와 금호월드 또 광주광역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가동이 됐는데 지난 10일 또 12일 이렇게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지 궁금합니다, 부시장님. 그 3자 협의체가 최종적으로 합의안과 관련한 그러니까 합의를 최종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논의안과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10 일과 12일 두 차례 저희가 3 자 협의체를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양자 간에 뭐 여러 번의 미팅을 했었고 또 두 분 간에도 여러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구 사항들을 좀 좁혀 보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으셨고 양측 다 13 일에 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원만한 어떤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금호월드의 여러 상황의 특성상 소유주분들도 있으시고 또 거기 임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또 있으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현재 사업단에 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닌 분들이 있으시고 뭐 여러 주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종 타결까지는 좀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인제 이 공동위원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많은 절차들이 또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금호월드를 비롯해서 여러 주위의 인제 시장들, 전통 시장들도 이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민원들도 시가 잘 경청하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역구가 인제 시대백화점 또 금호월드 이쪽이 네. 지역구시니까 네. 아무래도 뭐 좀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 상생안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이 흘러가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사자 그룹인 시와 신세계와 금호월드 쪽에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시에는 결국 갈등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양화된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또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 점에서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광진 부시장께서 그 논의의 중심에서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은 신뢰와 전 교류라고 보거든요. 이제 당사자 간의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어렵지만 자주 만나서 협의안을 잘 도출하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세계에 좀 요구하고 싶은 건 실은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신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은 그동안 광주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영업이익률이 32%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세계 백화점의 전국 영업이익률은 8% 정도였습니까? 광주에서 4배 이상 영업이익률이 났다는 것이고요. 작년 1년 한 해 매출액이 5조 3천억 아니 5,300억 정도 5,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광주 신세계 백화점 대표께서 상생 기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그것은 좀 그릇이 작지 않나.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으면 어떠냐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또 소상공인 금호월드를 비롯한 이쪽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전환하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다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1조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신세계로부터 당장 내 호주머니에 얼마를 넣어야겠다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이걸 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주신 의견 중에 제가 뭐 신세계를 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삼자협의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사실관계만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그 100억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나중에 한 3년 후쯤에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은 서구청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좀 더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법상 이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교통 유발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지하차도를 파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400억 가까운 비용을 또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률로 보면은 금호월드는 전통시장 상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생기금의 직접 수혜자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발전기금의 형식으로 인제 제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제시하신 거는 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양동시장이나 서방시장이나 뭐 몇몇 시장들과 더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신세계 측에서도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마케팅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시안들을 뭐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자, 신세계백화점 이제 논의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재심의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정들로 추진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재심 일정은 뭐 법에 며칠 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세계에게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달라 그러면 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신세계가 답을 주면 그때 바로 소집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뿐만이 아니죠. 신세계그룹의 또 하나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또 광주시 그 개발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어등산 스타필드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발을 지금 이제 뗐습니다.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공모 마감 날에 신세계그룹이 단독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이제 신세계 측이 백화점 확장 이전에는 적극적인 반면에 복합 쇼핑몰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등산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좀 이런 여론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님? 실은 양측을 계속 이제 그 프로퍼티와 백화점의 두 그룹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왜 언론이나 시민 쪽에서 생각하시기에 이 복합 쇼핑몰은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계속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은 있었고, 물론 저희는 신세계회에 다른 뭐 롯데라든지 뭐 다른 곳들도 좀 더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었습니다만 신세계의 그 요구는 줄어든 적은 없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신세계가 인제 제안을 했었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일방적인 제안이니 그것만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3자 공모라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이보다 더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제 제시를 해서 10월 13일까지 제안서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인제 신세계가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평가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갈 수 있는 길들로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등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인제 13일 날 저희가 접수를 마감했고요. 24일 날 이 사업의 주체는 광주시 직접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일반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고요. 거기서 기본 평가를 통해서 전체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850점 이상을 맞는다라고 하면 26일 정도에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한 60일간 협상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로 우선 협상이 잘 끝났다라고 하면 민간 개발자 지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2025년도 정도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말 안에 이제 좀 구체적인 지위가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이 어등산 사업도 너무 오랜 기간 표류했기 때문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이게 되겠어?'라는 그냥 그런 의식이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8년 된 사업이니까요. 자, 이제 어떤 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좀 진행이 돼야 이게 좀 온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광천동에 있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하고 이 어등산에 있는 신세계 프로퍼티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연히 분리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광천동의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은 교통 문제를 결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천동이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고 이 어등산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그 협상을 할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신세계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서 그 협의만 잘 이끌어낸다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신세계 프로퍼티에 요구하고 싶은 건 결국은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 경우가 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 그건 결국은 단순히 영업이익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 면적의 49%를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라든가 교육 공간이라든가 또 실내 조경 이런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조금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주셨던 그 염려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동안 18년간 이제 표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은 내면 안 된다. 이제 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병립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투자자의 일정 정도의 수익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기정 시장님의 이제 생각이셨고요. 그래서 원래 그전까지는 한 7,300평만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2015년에 전남대학교 용역의 그 규정을 준수해서 전남대학교 개발에서는 49,000평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고안에서는 45,000평까지 상업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행 보증금을 10%를 현금으로 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만 하고 유원지 시설은 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복합 쇼핑몰 또 백화점 확장 이전 문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또 다른 현안 정일성 기념사업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시에 얼마 전에 이제 정일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고라고는 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 행정안전부도 좀 나서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광주 남구에 있는 정일성로 이 도로명을 변경해라 이렇게 시정 권고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일단은 그 이런 뭐 보훈부나 또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대해 좀 부정적인 걸 답을 좀 내놨는데요. 부시장님, 그 광주시의 입장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사실 뭐 저희가 복합 쇼핑몰이든 뭐 미래차 산단이든 광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정률성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중앙정부가 계속 지방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가보훈부나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부는 광주시청으로 행정안전부는 남구청으로 이렇게 권고를 보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정확하게 시행명령을 발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려고 하면 법이 위배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법률이 위반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의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권고든 시행명령이든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방자치 사무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5년 전부터 쭉 이뤄왔던 사업이고 국가가 초기에는 관여했던 사업입니다. 국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가 이제 승계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고 역사공원 사업 또한 초기에는 그 진임도로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부금을 줘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뭐 중앙정부의 한미 관계, 한중 관계의 큰 흐름이 바뀌었으니 입장을 달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도 이제 이 문제 지금 뭐 광주시와 또 중앙정부 간의 어떤 이런 그 계속되는 이런 그 압박과 또 거기에 대한 입장과 이거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들추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인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광주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평가는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완전히 갑툭 튀죠.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광주라는 도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주 무식한 무개념 장관의 횡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 광저우와 교류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을 보면 의회동은 5층, 그리고 시청동은 18층, 그래서 528을 상징하고 전체적인 시청은 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뱃머리는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라고 하는 도시와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교류가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을 하고 도시 간의 교류를 하는 것인데 이미 철진한 이념으로 어떤 도시를 고립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저는 미심쩍은 의심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박민식 장관의 발언이나 워딩을 보면 저는
뭔가 안절부절한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장관도 뜨고 있고 원희룡 장관도 뭐 뜨고 있으니까 본인도 이번 기회에 한번 떠보겠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고립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사실 뭐 고립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뭐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실제로 실존하는 걱정일 텐데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예. 부시장님 보시기에 이제 실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별로 뭐 그런 염려가 들지는 않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저도 국회도 있어봤고 청와대에서 조율 업무도 해보고 뭐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 수준 낮은 정부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자치법 188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반한다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기관도 이게 동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훈부가 부로 이제 장관으로 승격이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2014년에 광주 시민들께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박승춘 보훈처 장관이 어, 온 광주 시민이 수십 년간 불러왔던 리물리안 행진곡을 그 당시에 이념적 잣대를 대서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하면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그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재정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고 광주시가 굳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오던 사업이고 그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00평 정도의 작은 폐가 하나를 고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뭐 정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은 이 문제를 또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자, 정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 정일성에 대한 인물이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민 상대로 공청회를 열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여기 그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또 그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제로 뭐 여는 게 어때?라는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업도 거의 완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이걸 공청회에서 이 사업을 업자, 뭐 브레이크를 하자 이제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특히 미래를 보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데 이미 철진한 이러한 이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재미 보려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정중하게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이 공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만 이 논란을 최초에 일으켰던 이슈 메이커인 박민식 장관 정도가 광주에 와서 한번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하자라고 하면 그것에는 한번 응해 볼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되면 이게 뭐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정리는 돼야 될 테고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뭐 좀 전에 이제 이게 총선 앞두고 있는 거다. 그럼 총선이 끝나면 이게 이제 사라진 문제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 행정의 어떤 압력을 가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는 시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도리이고 최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이 문제 언제까지 좀 이렇게 뭐 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럼 어떻게 진행될 것 음. 같으세요? 뭐 이제
연말 정도가 되면 그 소위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생가복원 사업이 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과 고민을 저희들이 시민의 뜻을 물어가면서 함께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고요. 다만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동의되지 않는 일을 압박한다고 해서 그걸 수용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물련 행정국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불렀어야 되는 것이냐? 혹은 우리 비엔날레 때 당시에 세월 내월도라고 하는 그 그림을 내려라.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부터 비엔날레를 찾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게 비엔날레 정신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쭉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관련한 부분들은 그대로 또 잘 대응을 하고요. 저희가 할 일은 저희 알아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정일성 역사공원 이게 실제로 이제 언제쯤 되면 이제 완공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원래 계획은 이제 연말 정도에면 이제 완공을 좀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물어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광주시 현안 관련해서 신세계백화점 문제 또 정율성 논란 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두 분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 속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무죄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현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공천 실무총괄할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인선이 있었는데 뭐 분위기가 어땠나요? 최고위원회 일단은 이 저희의 쇄신에 대해서 네. 이게 시작이어야 한다. 끝이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조금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과 여러 네. 목소리들을 저희가 다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 교체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네.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언론 카메라 잡혀서 뭐 지금 구설에 올랐는데 다 떠나서 김기현 쫓겨나겠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김기현을 쫓아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고 그건 뭐 당연히 용산 뭐 대통령 아니겠냐라는 인식이 저간에 깔려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전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뭐 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거취는 네. 국민과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뭐 용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당 대표나 당 지도부의 거취가 결정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대 해석할 건 아니다, 그냥 해프닝이다 그런 말씀인 네.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어제 뭐 언론 표현대로 하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면서 좀 국정운영 기조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변하셔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언론의 무수한 비판과 네. 주위 정치인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단 하나도 듣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당원들의 어떤 불만과 비판에 대해서 반성하는 한 문장조차 내뱉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은 전부 다 옳고 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틀렸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왜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령 무오류설처럼 이준석 무오류설을 지금 맹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네. 나는 다 맞고 틀린 거 없고 내 말대로 안 해서 다 망했고. 근데 그런- 보궐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뭐 거의 흡사하게 맞췄잖아요. 그 예측이야 뭐 이 시중의 평론가들도 할 수 있고 여론조사 기관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지난 전당대회나 그 이전의 당내의 평가에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하는 함께하는 후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어떤 약점이 노출됐을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런 어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화제가 안 되게 하려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는 뭐 일종의 뭐 얍삽하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늘 그런 식으로 게임하듯이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뭐 이러면서 줄서기 잘하면 정치 생명이 길다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국민의힘 안에 있다. 기득권 카르텔이 좀 세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있나요? 동의가 안 되는 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뜻으로 네.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대구시장 경선에 나가서 네. 이겨서 대구시장이 됐습니다. 만약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정당 같으면 네. 경선에도 못 나오게 하죠. 컷오프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뭐 컷오프 된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공정한 경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치 신인인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해서 지사 후보가 못 된 거죠.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라는 네. 그 증거가 바로 홍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외부의 비판이나 쓴소리나 이런 거 저희가 새겨 듣고 지금 겸허하게 수용하는 과정입니다만 정치에 있어서는 메시지만큼이나 네.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말하면 그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나요? 음주운전도 걸린 적이 있었네요. 말이야 맞죠. 말이야 맞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못 꺼낼 뿐더러 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울 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이 하는 쓴소리와 그렇지 않고 팔짱 끼고 조롱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망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소리는 구분해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악마의 눈물쇼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전 대표 독선 내부 총질, 뭐 오만방자, 분탕질 이런 아주 격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뭐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징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이제 윤리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접수는 될 겁니다.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주말 사이에도. 그 부분은 철저히 윤리위의 독립적 결정이라 제가 뭐 이렇게 될 거다, 네. 저렇게 될 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의 이 제명안에 동의하면서 서명을 할까? 이게 윤리위에 상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이렇게 분노한 당심이 있다는 것. 네. 이분들의 목소리에 또 먼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대변인이 전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눈에 보여지는 거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네. 예를 들면 현장으로 가는 행보 등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굉장히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홍보 기능의 강화도 주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대해 아쉬운 쓴소리 좀 하자면 네. 홍보 역량이 좀 아쉬워요. 부족해 보여요. 이거 우리 당내에서 많은 당원들이 지적해 주시는 건데 사람의 문제인가요? 조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문화의 문제인가요? 뭐 때문에? 뭐 제가 특정 뭔가를 탁 네.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요. 네. 다만 예를 들면 사흘 전에 우리 군이 네. 수송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교민과 네. 한국 분들을 다 모셔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인도 50명이 있었고 네. 싱가포르인도 있었고 네. 이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일본 정부는 돈 받아가면서 두바이로까지밖에 안 옮겨주는데 한국에서 기민하게 대형 군 수송기 보내서 네. 무료로 일본 국민들 안전하게 지금 한국까지 네. 오게 해줬다면서 한국 정부를 칭송하는 여론이 일본 온라인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신속하게 네. 우리 군 수송기를 투입해서 안전하게 그 지구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하나의 모범 사례인데 사실 그 수송기가 서울공항 도착했을 때 네. 대통령께서 가서
정말 걱정에 떨어서 우리 교민들 위로해줬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잘한 건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네. 잘한 것도 잘 못 알리고 있으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이나 네. 소통 기능이 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쓴소리를 이 자리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지금 정권 비판할 메신저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거기 나와서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시작이 됐다 변하든지 아니면은 뭐 식물 정권이 되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뭘 해야 여당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된 게 네. 보수 정당이 집권만 하면 항상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레임덕거리고 화살을 쏘는지 이분이 이런 전투력을 민주당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지만 네. 이준석과 유승민의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와는 무관하게 네. 저희가 변하긴 변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다는 네. 각오를 해야 되고 당이 우선 인적 쇄신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혁신 기구도 띄울 것이고 네. 새로운 인재도 영입할 것이고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제가 아까 홍보 기능이 아쉽다는 말씀을 네.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소수 여당이거든요. 지금 소수 정권이에요. 네. 국회에서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저희가 강자로 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네. 저희가 사실은 사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낮은 자세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이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말씀인데 왜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여론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더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기로 작정한 정부이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사 정원 증대 네. 같은 경우도 이거 잘못하면 이 의사들의 집단 반발 초래할 수 있고 네.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인기 위주로 지지율 관리 위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뭔가 불만이 생기고 반대가 있을 만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가 잘 된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기에 돈을 막 풀면 되지 않느냐. 그럼 당장 인기가 좋아지겠죠. 네. 다만 국가의 빚이 더 쌓이고 미래 세대 힘들어지니까 인기가 없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면서 공무원도 감축하려 하고 공공기관도 방만하게 운영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증가율, 그러니까 예산 증가율도 최소화시키고 있고 네. 그런데 아무리 맞는 길이라도 더 많은 설득과 더 많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네.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도 깨달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더 많은 네. 변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또 어젠가 그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러면서 엄청 세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죠. 네, 검사들이 하는 것이죠. 검찰이 네.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가 처음 불거진 건 민주당 당내 경선 때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수사해서 파헤친 혐의가 아닙니다. 대선 국면부터 네. 민주당 안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수많은 혐의들이 쌓여 있었는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네.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나요? 그 유창훈 판사마저도 소명됐다고 한 혐의를 기소 안 하고 뭉개면 봐주기가 되는 것이고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제 백현동 뭐 의혹이랑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건을 검찰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걸 기각을 했으면은 검찰이 묶어서 영장 청구했으면 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든지 아니면 묶어서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씩 떼서 그때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뭐 망신주기 아니냐 아니면 뭐 이슈가 있을 때 이재명 기소로 뭔가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의 요지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비슷한 종류의 사건일 경우 병합하는 것은 또 네. 재판부의 권리입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으로 네. 병합이 되잖아요. 네. 이게 성질이 비슷하고 그리고 주요 피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한데 위중교사는 아예 다른 종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면 3개월이면 결과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증인이 명확하죠. 위증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네. 전 성남시장 비서관. 그리고 증거물, 녹취록과 주고받은 메시지 다 있죠. 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1, 2년 걸릴 재판에 병합을 시켜버리면 위중교사 유죄는 나왔는데 네. 대장동, 백현동 결과 나올 때까지 허송세월을 해야 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민주당이 지금 뭔가 계속 이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주장을 섞고 있다는 하는 것 말씀이군요. 같아요. 네. 지금 뭐 김문기 모른다 이거 네. 위반 혐의 재판이 기왕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뭐 이제 앞으로 주 3회에서 5회 정도는 꼬박꼬박 재판장에 나가셔야 될 것 같으니 정상적으로 당무나 국정 운영의 뭐 국감 같은 경우도 지금 불참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부터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사법 리스크인 것 같고요. 네.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실 1심이 6개월 안에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벌써 1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선고가 총선 전에 네. 100만 원 이상으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민주당이 물어줘야 되는 돈만 430억입니다. 또 의원직 박탈, 네. 피선거권 박탈이고요. 위증교사도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면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이 아니지만 네. 금고 이상이 선고됐을 때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음. 근데 재판 속도가 아주 빠를 거거든요. 위증교사 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판의 속도가 빨리 나면 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기류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다시 못 나오는 경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재판은 3심 최종 확정이 이번 정부 안에서 네.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3심에서까지 뭐 유죄가 확정이 되면 네.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역대 그 어느 전직 대통령이 네. 자기 참모의 재판에 이런 의견서를 써주는 것인지 전례가 있나요? 아마 전례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이건 사법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고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을 네. 뒤집기 위해서 무죄로 만들겠다고 전직 대통령이 나선 것 자체가 네.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부적절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의견서를 보면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 감찰 반원이 반대를 하든 뭘 하든 최종 결정 권한은 조국 당시 수석에게 있었던 거고 뭐 감찰 중단한 거는 정당한 권한 행사지 그게 무슨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사법농단까지로 저 논리가 맞으려면 네. 민정수석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혐의가 포착되고 공직기강에 어떤 무너지는 기강회의가 있어도 민정수석이 친하고 민정수석이 봐주려고 마음 먹으면 다 무마해져도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직권남용이 좀 폭넓게 해석된 건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부터입니다. 네. 그 당시 직권남용 법리로 수많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그 직권남용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내로남불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의견을 법조인이 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전직 대통령은 단순히 변호사나 법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가의 수장이었던 분이 본인 참모, 본인 측근의 재판에 네. 의견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네. 너무 큰 압박을 사법부에 정치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법에 정치의 영역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뭐 조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기소는 난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근데 것 큰 틀로 보면 직권남용인 거잖아요. 네. 직권남용으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기소 안 당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라면서 증거 채택의 부동의, 그러니까 증거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은 이거를 그럼 내가 조작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사인만 해줬다는 거냐 이거 너무 모욕적이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이고요. 다만 채택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자기 측근 구하기 위해서 의견서 써준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네. 정말 뭐 어려운 분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네. 분들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 탄원서 써준 거라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최측근.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의견서 쓰는 게 우리나라의 장이었던 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의 위치를 너무 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정치적 합의 같은 거는 혹시 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조 전 장관이 억울해 보여서 탄원서, 구원서 비슷하게 낸 걸로 보시나요? 확대 해석을 조금 하자면요. 네. 정치적 상상력을 곁들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의견서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네. 조국 전 장관 출마설에 조금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 아닌가. 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묵인과 지지 아래 조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빌미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행위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